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우리가 배웠던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모형이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모형 생각나세요?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있죠. 자녀적 모형 그때 뭐라 그랬어요? 선별주의라고 했죠. 여기에 선별주의. 제도적 모형은 보편주의죠. 여기에 보편주의. 그렇게 매칭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므로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보편주의 관점이다 라는 거죠.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보편주의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모형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는 정도를 얘기를 한다. 보편주의는 자격 기준이 단순하여 행정 업무가 간편하다. 맞죠? 보편주의는 그냥 가장 한 거는 우리나라의 아동수당과 같은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게 아동수당이니까 행정비용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행정비용이 저렴한 것은 간접비가 저렴한 것이고 그러면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는 NHS 국민보건 의료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뭐 누리과정, 뭐 아동수당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별주의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모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녀적 모형. 대표적인 게 공공구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책 대상을 제한하는 거죠.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비용 효과성을 강조한다. 비용 효과성이 높은 게 뭐죠? 공공구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공공구조. 비용 효과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대상에게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목표효율성. 자, 목표효율성 하면 또 뭘로 바꿔줘야 돼? 목표효율성과 같은 말 뭐였죠? 대상효율성. 네. 대상효율성, 목표효율성 같은 거 앞에 찾아보면 있어요. 네. 그래서 대상효율성, 목표효율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아까 앞에 보면 그냥 한 줄에 이게 다 있어요. 맞죠? 네. 기억나세요? 앞부분에. 한 개는 뭐냐?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 빈곤의 덫. 그죠? 빈곤의 덫은 공공부조에서 빈곤의 덫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로동기를 감소한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는 실업함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공공부조의 대표니까 여기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당. 자, 할당이 뭐냐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의 제일 첫 번째예요. 할당 뭐다? 누구에게 줄 것이냐인 거죠.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한테 줄 건데 그래서 아이들 전체를 줄 거야 아니면 뭐 몇 살 이하로 제한할 거야 몇 살 이하에서 소득을 또 제한할 거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뭐다? 할당이다라는 거예요. 할당. 이 정책을 누구한테 줄 건데 누구한테 할당할 건데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인구학적 기준이라 그러는데 시험에서는 이제까지는 귀속적 욕구라고 나왔었어요. 귀속적 욕구. 귀속. 그래서 귀속적 욕구. 귀속적 조건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인구학적 조건만 되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동수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수당 가장 뭐예요? 보편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수당이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보편적인 기준이고 밑으로 갈수록 자산조사는 가장 뭐겠어요? 선별주의적인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구학적 기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자격 기준을 결정하고 특정 인구 집단의 기속적 욕구에 어떤 욕구를 공동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에 근거해서 한다. 아동수당이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기여 또는 보상이에요. 기여라고도 할 수 있고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이 기여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사회보험에서도 기여 있죠. 보험료 낸 것이 기여잖아요. 그래서 이 얘는 뭐예요? 사회보험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 우리가 정책을 주겠다는 것이죠. 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면 나라에 공을 바친 사람들도 기여잖아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 또는 기여를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해서 할당하는 것이다. 의사상자도 여기에 들어가죠. 의사상자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면 의상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의사자, 합쳐서 의사상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의사상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진단적 부분이라는 것은 진단은 누가, 여러분 진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누구냐면 전문가예요. 진단 나오면 누구? 전문가.
그래서 진단적 구분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진단적 구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애 등급, 요양 등급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등급이 나온 것은 진단적 구분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개별 사례에 대해서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 즉 진단해서 주는 것을 진단적 구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등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욕구의 기술적, 진단적 기준에 근거한 개인별 할당의 원리를 반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부 다 뭐에 기반해요? 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조사에 의한 것은 가장 선별적인 공공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산조사,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자산조사를 하는 이유는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고,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 원리에 근거하고,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에게 줄 것이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4개의 할당 원칙이 있는 거죠. 기속적 욕구, 그 다음에 기여 보상의 원칙, 그 다음에 진단적 구분, 그 다음에 자산조사.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래, 그 사람한테 할당을 할 거네. 그럼 급여, 그 사람한테 뭘 줄 건데 뭘 줄 수 있느냐? 현금을 줄 수도 있고요, 현물을 줄 수도 있고, 증서를 줄 수도 있고, 기회도 줄 수 있고, 권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우리 시험에서는 5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죠? 네. 수급자의 자기 결정권,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만족이 가장 높겠죠, 이 중에서. 그래서 수급자의 효용 극대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효용 극대화가 높은 것은 현금이다라는 거죠. 현물 급여에 비해서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행정비용, 네. 현금, 행정비용 적게 들어가겠죠? 네. 네. 왜냐하면 계좌 이체만 하면 되니까 행정비용 적게 들어가니까 운영 효율성은 엄청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낙인이 발생하지 않아요. 돈에는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낙인이 발생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한계는 뭐예요?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물이에요. 현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도 현물이에요, 현금이에요? 서비스는 현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재가 서비스, 요양 서비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현물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물은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현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자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통제해서 정책 목표에 적합한 방향으로 소비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급자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통제한다라는 것은 뭐야, 딱 정해진 것을 갖다 준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 효율성은 높아.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 쌀을 가지고 배를 채울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효율성은 높아요. 현물 급여 지급에 필요한 물품을 정부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직접 대규모로 생산한다면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엄청나게 정부에서 싸서 산 다음에 이거를 나눠주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이것을 사고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규모의 경쟁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급여가 눈에 잘 띄므로 납세자,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급여가 눈에 잘 띄므로 납세자, 관료,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다?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계좌 이체한 거는 신문 보도자료 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쌀을 갖다 주는 거 어때요? 물론 보도자료도 내겠죠. 쌀 막 쌓아두면 100만 원 준 거보다 쌀 막 쌓아두고 하면 막 뭔가 큰 거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되게 선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김진우 의원이 갖다 준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김진우 의원이 정책을 발휘해서 이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뭐다? 현물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한계는 뭐냐면 수급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쌀을 선택하는지 몰랐어요. 나는 좀 저렴하고 양 많은 걸 좋아해요. 항상 뭐든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밥 맛이 틀리대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고기는 그냥 고기 뭐 이런데, 그래서 쌀을 한번 사러 갔는데 제일 비싼 걸 사더라고요.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농사하시는, 근데 제일 비싼 쌀을 사더라고요. 다르구나. 그럼 농사 짓는 사람도 비싼 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랏밋을 갖다 주는 거죠. 나랏밋은 옛날에 정부미잖아요. 네. 정부미는 이제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쌀을 샀다가 묵혀뒀다가 2년, 3년 지나면은 이제 다른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얘를 방출하고 새로운 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나랏밋이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한 5년 이상 막 지난 그런 쌀이었어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권이 제한되고 낙인 효과가 있어요. 집에 가서 나랏밋이라는 쌀 포대가 있으면 이거 수급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낮은 운영 효율성. 운영 효율성 낮다 그랬죠? 네. 주문해야 되고 가지고 와야 되고 창고에 재어야 되고 이런 것들요. 자, 그 다음에 증서. 요즘 증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급여의 대세는 증서예요. 증서를 안 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제 거의 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유주의자들도 찬성하고 사회주의자들도 찬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과 현물의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바우처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수급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중간적 성격이 있어서 운영 효율성도 중간이에요. 현금과 현물의. 그다음 목표 효율성도 현금과 현물의 중간이다라고 보시면 중간이고.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번에 나온 거는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이에요. 자, 우리는 그동안은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공급자. 그동안 우리의 사회 서비스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 다음에 이걸 시도로 보내고, 시도는 시군구로 보내고, 여기는 읍면동으로 변해서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에게 가요. 시티에게 가요. 뭐예요? 공급자가 만든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전달하는 공급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시티가 기관을 선정해요. 그러면 기관이 어디에다가? 시군구에다가 보고해요. 그러면 뭐 예산이 뭐 정부에서 나온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요한테 지급을 해줘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예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였다면, 바우처는 클라이언트가 기관을 선택하잖아요. 수요자 선택 중심이에요. 수요자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러면 지급은, 돈은 누가 내요? 제3자 지급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제3자 지급 방식이에요. 직접 지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관에다가 돈을 줘요. 이용 대금을 지급하죠. 그래서 제3자 지급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3자 지급 방식, 새로운 단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 그래서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기관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 기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바우처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는 뭐예요? 기회. 적어도 기회는 동등하게 줘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차별 또는 적극적 차별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회는 뭐다? 긍정적 차별 정책 또는 적극적 차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긍정적 차별이냐 적극적 차별이냐면, 이 기회라는 것 자체가 차별 정책이에요. 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를 뒀죠. 네. 그러면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미 세 사람은 무조건 저분들에게 TO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 정책이 맞아요. 그런데 왜 긍정적 차별이고 적극적 차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이미 생활하면서 차별을 받고 왔었기 때문에 이 차별을 받고 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별 정책을 낸 거예요. 그들은 이미 차별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인 차별 정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회는 차별 정책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의미가 그냥 정말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이런 차별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별 정책이에요. 차별받는 사람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그래서 적극적 차별 정책, 그 다음에 긍정적 차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회는 적극적 차별, 긍정적 차별 정책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정적 차별을 당한 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 등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별 정책을 펼치는 것을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권력이라는 뭐죠? 권력은 말 그대로 권력을 주는 것이죠. 권력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뭐죠?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근로자 대표. 그죠? 종사자 대표, 그 다음에 이용자 대표,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권력?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여기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할 기회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운영위원회를 한 10군데 하거든요. 가보면 이분들이 와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하라고 아는 사람들은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제3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잘 되는 곳은요, 완전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제가 가면 정말 여기같이 운영위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이 올라오는데 물리치료사가 너무 힘드니까 시간을 그동안 1시간 동안 1시간 하던 것을 1인당 1시간 하던 것을 30분으로 줄인 거야. 그러니까 보호자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물리치료 서비스라서 이거를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또 논의해요.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난 그래서 그 조직은 여기는 운영위원 제일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잘 되니까 뭐 기관을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뽑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권력.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나 수급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위원회.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도 그런 역할인 거예요. 가장 사회보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심의기관 사회보장위원회. 거기도 권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권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달체계. 이제 급여도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현금이냐, 현물이냐, 바우처냐, 기회냐, 권력. 이 안에서 뭐예요? 선택하는 문제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달체계예요. 전달체계는 어떤 게 있냐면 공공전달체계가 있고 민간전달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개입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손, 자유주의에서는 뭐예요? 민간전달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또 어때요? 공공전달체계. 그래서 공공전달체계부터 먼저 보면 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 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을 해야 되는 근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시장이 왜 실패했느냐인 거예요. 시장에 내어맡겼더니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공공재적 성격은 시장에 내어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공재적 성격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 공공재라 그래요. 공공재. 공공재의 반대는 뭐냐면 사적재예요. 사적재. 그래서 반대말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헷갈리는 걸 덜 하니까. 자, 공공재는 뭐냐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옆에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는 재화를 얘기를 합니다. 비경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도 차이가 없는 거.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차이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가로등. 가로등은 내가 지나가도 이 정도 밝기고 옆에 누군가 지나가도 나는 동일한 밝기를 받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밀어내지 못해. 이건 비배제성이에요. 공원의 벤치.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원에다가 여러분들의 마당이 아니라 공원에다가 벤치를 설치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기 앉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건 비배제성이에요.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재화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가로등,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로등 설치하겠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공원에 벤치 하겠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공공재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내어맡기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할 수밖에 없어?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를 민간에서 공급하면 이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는 무임승차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경합적이고 비배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간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데, 뭐 때문에 민간에서는 안 할까요? 둘 다예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우리 마당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으면 뭐가 발생해요? 산소가 발생하잖아요. 그 산소를 나만 마셔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심은 나무를 누가 마셔요? 옆집에서 마시는 거예요. 이거를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는 뭐냐면, 제가 엊그제 차를 하나 폐차했는데 경유차, 목욕차를 폐차했거든요. 아, 조기 폐차 지원금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리고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때 차를 사면 또 보상이 더 늘어나. 새 차를 사니까. 알았으면 내가 재작년에 목욕차를 사고 이거 폐차를 조금 늦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폐차하면서 그 차를 샀으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런데 내가 이 목욕차를 오래됐는데도 폐차하지 않고 계속 끌고 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매연이 발생하죠? 매연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네. 매연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 이거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차를 폐차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면 내가 그거를 계속 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계속하면 환경부장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쓰진 않는데 그거 나오니까 나는 어차피 뭐 한 거예요? 폐차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안 하면 나는 폐차 안 할 수도 있다는, 매연 나오면 뭐 어차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이 이익을 주는 것을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외부 효과 때문에 민간에 내어맡기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 국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재화에 대한 정보의 양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서로 다른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그래서 재화의 정보가 부족한 측은 항상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보험료를 가입할 거예요? 민간 건강보험료를 가입할 거예요? 네. 내가 정보가 많을까요? 보험회사가 정보가 많을까요? 보험회사. 내가 정보가 많죠. 내 건강에 대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것 같아요? 아, 난 지금 내년 되면 임플란트 한 5개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것도 몇 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올해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아보험 가입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진료, 의사, 그 치료에 대한 정보, 약품에 대한 정보, 내가 더 많을까요? 그 병원, 의사가 더 많을까요? 의사가 더 많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국가에서, 의료비를 국가에서 이게 통제하잖아요. 네. 맞죠? 심평원, 심사평가원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의료급여의 적절성 심사라든지 이거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의사들이 어떻게 할까? 덤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면 100만 원에 해결될 거를 1000만 원에 놔도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약품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 치아보험 뭐 여러분들이 뭐 하도 되지만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민간에 내어맡겼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픈 사람들만 가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에 내어맡긴 그 민간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자마자 부도나는 거예요. 아, 처음에 시작하니까 되게 많이 가입했어. 근데 그 가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보험 배로 타. 10만 원 받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100만 원,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민간에서는 안 돼. 그러면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누가 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도 똑같은 상황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장치 하나를 더 주죠. 뭐예요? 강제가입. 모든 강제가입. 그래서 사회보험은 뭐다?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에요. 정부의 비대칭으로 뭐가 발생하느냐? 역의 선택이 발생하는 거예요. 역의 선택은 아까 그거예요. 아픈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의 선택인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가입하는데 아픈 사람이 가입하는 건 역의 선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과 가입 안 돼 있는 사람 누가 운전을 더 와일드하게 할까요?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된 사람은 좀 와일드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고 나도 뭔가 해도 그래도 여기서 운전자 보험에서 다 해준대. 그런데 가끔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운전을 어떻게 해요? 완전 종합보험도 아니고 그냥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람은 천천히 살살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충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역의 선택은 건강하려고 가입하는데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고, 도덕적 해이는 가입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어차피 뭐 보험 처리 다 될 건데 대충 사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며, 그 정부의 비대칭성은 국가에서 이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역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은 어떤 것이냐면 경기 불황에 따른 실업처럼 위험 발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뭔가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왕창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간에서 했는데 갑자기 민간 보험이 위태로우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같이 하락하고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위험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영역 중 의료 서비스. 이게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 백신이 좋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뭐 너무 왈가왈부가 많으니까. 자, 이러한 코로나 때 이거 하면 자, 국가에서 이게 백신 좋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백신이 좋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민간에 내어 맡기면 민간에서 백신 사와서 우리한테 맞춰줄까요? 아니요. 왜? 돈이 엄청 뛰어버리잖아요. 그전에는 얼마 안 했던 것이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엄청 뻥 튀어버려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도저히 엄두가 못해요. 근데 국가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의미가 있으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나 실업 보상 등 국민의 삶에 필요한 재화 용역은 국가가 실시해야 합니다. 규모의 경제도 있어요. 규모의 경제는 똑같은 것을 민간에서 했을 때보다 국가에서 했을 때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하게 실시할 수가 있어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거예요. 이 규모의 경제에서 적용한 것이 뭐냐면 2011년부터 뭐 했다 그럴게. 2011년 하면 사회보험 통합징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사회보험이 이거를 전부 다 관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각각 그 전처럼 각각 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규모의 경제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해지는 거예요. 4개를 발송해야 되는 거를 1개를 발송하고 끝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전달체계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공공, 수직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까지 가는 공공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민간 전달체계는 뭐냐면 여기에서 민간기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어딘가에서 빠지겠죠. 네.
그래서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어떤 것이 있어요? 공공에서 바로 클라이언트로 넘어가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뭐 공공구조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공공에서 바로 클라이언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온다면 여기까지는 공공전달체계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민간전달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공공전달체계에 해당한다.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평등, 소득 재분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거죠. 왜 사회통합에 모든 국민들이 중앙에서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사회통합, 평등. 그래서 약간 보편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소득 재분배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욕구에 즉각적인 반영이나 주민의 정책 과정에 참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뭐예요? 공공전달체계예요. 그러나 위에 국가차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연성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융통성 있다라는 거죠. 이건 둘을 비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융통성이 있는 거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전달체계에서 재정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 이전도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돈을 넘겨줄 때에 재정을 이전해 줄 때에 세 가지 방법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1번 일반 보조금, 2번 포괄적 보조금, 3번 범주적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일반 보조금은 어떤 거냐면 통으로 예산을 주는 거예요. 통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건설에다가 다 쓸 수도 있고 복지에다가 올인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높은 것은 뭐다? 일반적 보조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은 일반 보조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주적 보조금이 아니라 포괄적 보조금이에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약간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포괄적 보조금이에요. 포괄이라는 것은 약간 포괄시켰어요. 뭘 포괄시켰냐면 교육비로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비로. 그러면 범주적은 뭐냐면 초등학생 교육비로 써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포괄보조금은 교육비로 쓰라 그랬으니까 내가 중학교에 올인할 수도 있고 이번에 초등학교에 뭐 냉난방비가 아니라 우리 제주대 초등학교에 냉난방비를 싹 바꿔버릴게 예산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포괄적 보조금은 용도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서 사업을 자율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적 보조금과 일반 보조금의 중간적 형태는 뭐다? 포괄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 다음에 포괄, 그 다음에는 범주. 범주는 제일 마지막에 쪼갠 걸 범주라 그래요. 그래서 범주적 보조금이에요. 범주적 보조금은 특정 보조금이라 그래서 중앙정부가 재정의 용도를 아예 지정하여 지방정부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으로서 재량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보통 범주적 보조금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노인복지관 설립에서 뭐 50%를 지원해준다든지 해서 그걸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지방정부에서 매칭시킨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매칭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포기해야 되는 거죠. 또 다시 돌려드려요. 그쵸.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가 대응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이 순서, 여러분들 순서와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반, 그 다음에 포괄, 범주. 그 다음에 민간 전달체계는 민간 부분의 전달체계로서 비영리 민간, 영리 민간 등이 있고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우리가 배웠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다. 사회적 기업의 주무부서가 어디죠? 기업이니까 어디예요? 응? 고용노동부죠. 기업이니까 고용노동부. 기재부는 어디예요? 기재부는? 협동조합. 행안부는 어디예요? 마을기업. 마을조합. 자활기업은 어디 거예요? 자활. 국기법이 나와 있어요. 복지부잖아, 복지부. 네. 그래서 주무부서와 관련 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럼 기재부예요? 네, 협동조합이 거기고 거기에서 사회적은
그 협동조합인데 그것을 뭘로 사회적인 그러니까 비영리적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협동조합 수익금을. 협동조합은 이거를 뭐 배당할 수가 있어요. 협동조합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업을 하고 이것을 그 조합원끼리 배당이 가능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안 되죠. 가치를 써야 되니까.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쓰는 거죠. 복지 훈합. 사회복지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을 혼합하는 것으로서 뭐 시립복지관의 운영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대요. 한계는 소득계층 간 서비스 이용에 불평등이 증가하고 공공 부분의 책임성이 축소된다. 뭐 위탁하면서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실 6번 전달체계 개선 전략인데 이거 길버트와 테럴이 얘기한 거예요. 테럴. 근데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지난번에 시험에 나오면서 이게 그동안 안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원래도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메인으로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이거 몰라. 아예 이 자체를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를 해야 되겠네 했는데 원래 또 아예 시험에 또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길버트와 테럴이 말하는 전달체계 개선 전략인 거예요. 전달체계라는 것은 뭐예요? 통로거든요. 서비스가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그 통로. 이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꽉 치면은 제대로 피가 안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체계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메가3 맞나요? 아무튼 예, 그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정책 결정 권한과 통제권을 재구조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달 체계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재구조화해라.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이거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중앙 집중화. 여러 부서를 한 부서로 통합해서 중앙 집중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배치하면 행정적으로는 통합하지 않는 것. 우리가 무슨 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무슨 지원센터 하면 그 안에 가면 오만 가지들이 다 있지만 기관이 하나가 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기관의 동일 장소 배치, 그러니까 중앙 집중할 수 있고 기관들을 동일 장소에 배치하는 것도 있고 사례 수준 협력. 사례 수준은 어떤 거냐면 물리적인 통합은 없어. 위에처럼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는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할 때 서로 연락해서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있어요? 공유해 줄게요. 뭐 이렇게 식으로 서로 기관들이 뭐예요? 네트워크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 수준의 협력. 물리적인 통합 없이 사례 수준별 기관 담당자들이 협력하는 것을 사례 수준별 협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시민 참여인 거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 누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시민들. 기관과 클라이언트가 정책 결정 권한의 재분배 이들에게 더 주는 거죠. 이것은 정책 결정 권한에 대한 재구조화라면 서비스의 이제 과업 할당이네. 두 번째는 과업 할당에 관한 것. 과업 할당을 잘하면 전달 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부가인 거죠. 전문가를 돕는 보조 인력이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 거리를 메우는 인력 연계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예요? 새로운 인력, 이렇게 약간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역할 부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탈은 뭐냐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료적 구조로부터 전문가를 이탈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사가 이게 폐쇄적이고 뭔가 말이 안 되고 융통성이 안 돼.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기에서 뭐 아까 정책 결정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좀 소통해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 있잖아. 죽을 때까지 소통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탈시켜라. 차라리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탈은 관료적 구조로서 전문가가 이탈하는 것으로 조직에 속한 전문가가 조직의 관료제 때문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조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달 체계 구성 변화입니다. 이번엔 전달 체계 구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성. 첫 번째는 결정 권한,
특정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과업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구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전달체계의 구성을 변화하는 것은 전문화된 접근 구조. 그래서 서비스 접근성 향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문 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새로운 구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없던 게. 그래서 그러한 전문 접수 창구를 만드는 전문화된 접근 구조와 의도적 중복이에요. 그래서 기존 전달 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만들어. 그러면 접근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겠죠. 이게 개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구성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전문 창구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좀 접근성을 용이하게 구조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전달 체계의 구성 변화인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그 맨 마지막 전달 체계의 구성 변화를 시험에 냈어요. 다음 중 전달체계 개선 전략 중에 서비스 접근의 향상성 그 자체의 목적을 둔 것은 정답은 뭐예요? 전문화된 접근 구조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에 중앙 집중화, 시민 참여 이런 것이 보기에 나왔었다. 이거는 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재원. 이제 마지막 재원입니다. 재원. 자, 재원에서는 우리가 들으면 이제 어렵지 않을 거니까 조세와 사회보험료 조세 지출이 있는데 이거 공공부분 재원이에요.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공공부분의 재원과 민간부분의 재원이 있는데 이 둘을 일단 나눠야 돼. 공공부분은 뭐예요? 조세,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도 공공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세 지출까지. 민간부분은 이용료, 기업복지, 비공식 재원. 이렇게 먼저 나눠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공부분 볼게요. 조세는 세금이죠. 세금은 누진적 성격이 가장 강해요. 그죠? 누진적 성격으로 인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맞죠? 그런데 이 조세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소득세와 소비세가 있어. 소득세와 소비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 시험에 그래도 중간중간 나오니까. 소득세는 뭐예요? 돈을 받으려면 내는 세금. 돈을 벌면. 돈을 벌면. 얼마 벌었어요? 작년에 연말정산. 자, 연말정산 할 때 자기의 소득이 이거 기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3,60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15% 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800만 원에서 여기까지면 예를 들어서 8%만 떼요.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소득으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 복권 당첨하면 얼마 떼지? 한 30 몇 프로 떼죠? 30 몇 프로 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득 기준에 뭔가가 올라간 거예요. 가장 높은 데가. 그래서 미리 떼고 주는 거예요. 안 떼면 나중에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내야 돼. 그런데 못 낼 수 있잖아요. 이게 돈 다 써버리면. 그래서 이 소득세를 미리 떼고 주는 거예요. 복권 하는데 다른 거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1등, 2등은 그쵸. 이걸 떼는 거예요. 이걸 떼서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800만 원 이상이면 8%만 떼니까 얼마 안 돼요. 1,000만 원 하면 얼마가 돼요? 8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1억을 하면은 3,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비율 자체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소득세는 가장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누진적인 성격이 커요. 누진. 가장. 조세 중에서도 가장 누진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소득세. 소비세는 어떤 거냐면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소비세예요.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돈을 내요? 세금 내죠?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전부 다 뭐예요? 부가가치세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 며칠 사면 이 안에 9,000 얼마 대충 한 1,000원 정도가 뭐예요? 부가가치세로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000원짜리를 내가 사면 얼마 세금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사면 세금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래서 얘는 세금 중에서 소비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진적 성격이 약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와 소비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약간 구분하시면 좋겠다. 소득세는 가장 누진적인 거야. 근데 소비세는 잘 사는 사람도 10%, 못 사는 사람도 10%니까 누진적 성격이 거의 없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역진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소득세와 소비세 정도는 좀 구분해라.
그래서 그 조세 자체가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재원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는 보편적 급여 지급에 유리하다. 이게 보통세하고 목적세는 아시죠? 보통세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적 급여 지급에 유리한 거고, 목적세는 뭐 교육세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딱 그 분야에만 쓰는 거. 이것을 목적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권리성이 크죠. 우리가 보험료 기여했기 때문에 권리성이 크고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어서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라는 거예요. 재원 용도가 정해져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그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고, 조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아 낮아? 낮아요. 조세가 가장 높다 그랬잖아요. 조세 중에서도 소득세가 높고,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아요. 그래서 사회보험료의 비례세적 성격, 그래서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험료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보험료 고정되어 있잖아요. 국민연금 9% 뭐 이런 것이고, 사회보험료의 상한선 존재 기억합시다. 사회보험료는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상한선이 존재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진성. 누진성의 반대인 역진성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한 600만 원 정도, 건강보험은 한 1억 정도가 상한액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벌어도 600만 원에 9%만 내는 거예요. 월 1억을 벌어도 600만 원에 9%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내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이게 뭐 역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진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라는 거. 역진성이 있다라는 것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유진성은 저소득자가 아무래도 유리한 거죠. 자,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뭐예요? 조세지출은 세금 감면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면하는 등의 방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액공제도 있어요. 세액공제. 세금 감면, 세액공제. 그래서 인적공제 같은 거 하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되냐면 조세지출이 해당되는 거예요. 조세지출의 목적은 뭐예요? 받고 또 해야 되는 것을 이중의 행정을 감면 한 번에 줄임으로써 행정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와 사회보험료, 조세지출은 공공재원에 해당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 민간 부분에는 대표적인 게 이용료, 기업복지, 비공식 재원이에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이죠. 본인 부담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아,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의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것을 이용료 또는 본인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는 게 좋아? 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부가 방식에 따라 정액제, 이것도 기억하세요. 정액제, 정률제, 연동제가 있어요. 이것도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정액제, 정률제, 그 다음에 연동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연동제가 가장 크다.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 자체가. 정액제, 정률, 그 다음에 연동. 자, 내가 지금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 이용료가 얼마? 10,000원이야. 그러면 이거는 정액제예요. 정률제는 뭐예요? 일정 비율을 이용료로 내는 것이죠. 뭐 10%를 부과. 연동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소득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까처럼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물가까지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더 많이 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동제라고 해요. 그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건 뭐예요? 연동제가 되는 거죠. 정액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는 거죠. 잘 사는 사람도 10,000원, 못 사는 사람도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액제, 정률제, 연동제 이러한 순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복지도 이번엔 나왔는데, 기업복지는 뭐냐면, 기업복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어떤 거예요? 급여를 제외한. 제가 저기 노트북을 샀는데 한 3년 전에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은 저는 이렇게 메인이니까 내 활동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쓸만한 게 한 2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성에 친구가 있어.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때 연락한 거야. 내가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이걸 사려고 했더니 240이야. 혹시 너 이름으로 사면 좀 싸지 않냐? 싸대. 그래서 샀는데 얼마예요? 170만 원. 그래도 한 30% 이상 할인되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에게 급여 외의 복리인 거잖아요. 네. 현대에 다니면 자동차 살 때 약간 그런 혜택을 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기업복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복지는 임금 외의 부가 서비스예요. 근데 그 다음 게 중요해. 기업복지는 소득 역진적. 왜 소득 역진적일까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좀 잘 사니까 내가 이걸 사면 너 손해보는 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1년에 배당되는 금액이 있대. 그 금액 안에서 아까처럼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가 그거 샀으니까 우리 그 금액 빼고 나머지 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사면 할인되잖아요. 뭐 얼마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30%라 그러면 30% 싸게 사요. 네. 그러면 현대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차를 살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만 사요? 돈 있는 사람. 그 중에서 돈 있는 사람만 사요. 결국은 기업복지를 만들어도 돈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용해서 감면받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역진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진적 성격이 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비공식 재원은 그 가족이나 친족 이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비공식 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